국민의힘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다음 달 2일 법정 시한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건 국회의 책무라며 여야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 공모를 앞두고 국민과 전문가들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대기자의 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기자, 대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향후 여야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가 올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에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고 추 의원은 특검의 억지 짜맞추기라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여야는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에 대한 협상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180표 중 가 172표, 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여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특검이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24일 만입니다. 추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특검의 억지영장 창작에 의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다른컨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내란몰이용 야당 탄압이라며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떠났고 회의장 밖에서 규탄 대회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른바 K스틸법과 부산 해양수도 이전 지원 특별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7개도 통과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27일 본회의에서 사실은 그동안 민생 법안 처리된 상임위에서 법사위에서 처리된 민생 법안을 다 처리하려고 이렇게 약속은 했지만 국민의힘 당내 사정 때문에 7개 법안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들은 12월 2일 날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국정조사와 관련해 추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법사위 국정조사를 수용한 데 이어 민주당도 간사 선임과 의사진행 개선 등 야당 요구에 대한 입장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 5시까지 입장을 확정해 국민의힘에 통보하기로 했지만 당내 논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오늘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우원식 의장이 다음 달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만큼 이제는 국회가 성과를 낼 시간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서민과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생 예산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정 시한 내 예산을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입니다. 여야가 서로를 향한 공방보다 민생을 위한 하나의 예산이라도 더 찾아내겠다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과 입법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극우 장외 집회와 국회 파업 선동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당의 최고 책임자가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야 한다면 그 당은 이미 국민을 떠난 것이고 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22대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한 사례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일방적 밀어붙이기를 멈추고 절차를 지키는 것이 예산안 처리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2월 2일 날 예산이 합의 처리될 수 있는 여건을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 먼저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한편 오늘 회동에서 우원식 의장은 정치 갈등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치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헌특위와 정개특위, 윤리특위 구성 논의에 여야가 본격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2033년 세종에 새롭게 마련될 국회의사당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국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고 인공지능과 탄소 중립 같은 새로운 변화를 담아내는 국회의사당을 기대했습니다. 이소희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계 공모를 앞두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은 국민의 높아진 참여 의식을 반영한 의사당이 돼야 한다고 밝혔고, 송재호 세종의사당 건립위원장도 국민이 원하는 민주주의의 방향과 탄소 중립 같은 새로운 변화를 함께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담아내는 AI라든가 탄소 중립이라든가 변화하는 현재의 여건을 모두 담아내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MZ세대가 기대하는 새로운 국회는 어떤 모습일까? 발제를 맡은 김재겸 학생은 경계가 분명해 권위적이었던 기존의 국회보다 국민들이 맘 편히 접근할 수 있는 개방감 있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도심 속에서 요구하는 공간이 야외 공간이자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간을 국회의사당 앞에 연결시켜서 개방감 있게 주어진다면 시민들 또한 이러한 개방된 이미지와 함께 국회의사당을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높아진 한국의 위상만큼이나 기후 대응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국회의사당이 돼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어떤 기후 컨셉을 가지고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립형 공간과 건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새로운 국회의사당은 국민 주권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회가 사실은 잘 보면은 다른 것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전체를 내려다보고 이 공간의 주인은 국회야. 이 얘기는 우리의 공간의 주인은 우리 국민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단은 내년 설계 공모를 마무리하고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한 뒤 2029년 착공, 203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이슈픽 천지영 개건기자와 함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에 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관련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건 조건이 그만큼 복잡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오늘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5시까지 입장을 국민의힘에 전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중으로 논의를 좀 더 한 뒤에 이 국민의힘에 통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특위가 아닌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라는 공감대를 여야가 가지게 됐죠. 이 법사위는 현재 민주당의 수적 우세로 꾸려져 있어서 이 증인과 참고인 채택 과정 등에서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특위에서는 국민의힘도 운영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동안 특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해 왔던 건데요. 국민의힘은 법사위 야당 간사 임명, 독단적 법사위 운영 중단, 국정조사 증인 참고인 여야 합의라는 조건을 내걸면서 위와 같은 상황을 보완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장동혁 대표가 지력을 순회하면서 대여 투쟁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국정조사를 동력으로 새 결집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은 애초에 어려운 제안이었다라고 했지만 이만큼 시간이 걸리는 이유를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어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면 수용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이 제시한 조건은 이 민주당 대변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많다고 말할 만큼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내 의견을 통일시키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특히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간사 선임은 이 법사위 회의가 열릴 때마다 논쟁거리가 될 만큼 이 논쟁거리가 될 만큼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 조건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내 반발 의견이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조건을 수용해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더라도 이 맹탕 국정조사를 우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민주당이 진상규명 대상으로 삼는 건 검사들입니다. 국정조사에 참석을 하더라도 수사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엔 국정조사의 공세 대상이 이재명 대통령으로 집중될 수 있어 여당으로선 부담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국정조사는 아니지만 법사위 차원에서 진행한 조희대 청문회의 경우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했고 이 현장 국정감사까지 진행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침묵하면서 민주당이 준비한 질의조차 진행할 수 없었던 만큼 이 과거 사례를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 경선 방식에 당심을 더 반영하는 이 안을 두고 당내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거 때마다 경선 룰을 어떻게 할지 이게 논쟁이 참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거에선 당심과 민심 중 어느 비율이 높아지느냐에 따라 후보들 간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은 현행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방식을 70대 30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단장을 맡은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 조직 기반이 민주당보다 약한 만큼 국민 속으로 당 조직력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당심과 민심이 다르지 않다면서 이 당원 강화가 민심을 더 받들기 위한 뿌리 내리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심 강조가 중도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본선 경쟁력을 약화한다는 우려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 자리에선 당심 비율을 높이는 건 민심에 역행한다는 반대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들을 비롯한 당 안팎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당심 확대는 확장이 아닌 축소의 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다만 아직 최고위원회의에 공식적인 의결 과정을 거친 방안이 아닌 만큼 이 최고위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논쟁을 불러온 1인 1표제에 대한 보완책을 찾기 위한 TF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당내 반발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다음 달 5일 당 중앙위에서 1인 1표제 등 당원 주권 강화를 위한 당원 당규 개정안 의결이 예정돼 있어서 그 전까지 대의원 역할 재정립을 위한 TF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서 당원 당규 개정안에는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맞추는 1인 1표제와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 기초 비례대표를 권리당원 100%로 선출하는 방식, 1차 예비 경선도 권리당원 투표 100%로 이뤄지는 등의 당권을 강화하는 안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동안 당원 주권 정당을 외쳐온 민주당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전당대회 공약을 이행하는 거다. 1인 1표제에 반대하는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입장인데요. 당 안팎에선 대의원제가 사실상 폐지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당세가 약한 영남과 강원 등의 지역에서 영향력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에 포함된 보완책인 중앙당의 취약지역 당원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안 등에 대해서 아직 부족하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영남 등 취약 지역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안이나 지구당 부활 같은 보완책이 제시되는데요. 우려 의견을 표명한 의원들도 이번 TF에 참여를 하면서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을 받은 이번 당원 당규 개정이 새로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영 개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AI 시대에 따른 글로벌 플랫폼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산업 전략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여야는 세계 각국의 관련 규제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AI 시대 플랫폼 정책 포럼에서 의원들은 우리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제에 대한 입법과 정책 논의에 박차를 가할 때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산업의 진흥과 함께 공정한 경쟁을 담보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혁신은 밀어주되 시장의 룰은 공정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포럼에선 특히 미디어 플랫폼에서 자극적인 콘텐츠가 생산돼 공공성이 훼손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미디어 플랫폼에게도 사실 이제는 그 카테고리 범주를 달리해서 여기에 관련된 어느 정도의 의무와 책임을 분담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밖에 정부 플랫폼 정책 중 성장 기조와 제약 정책이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K 콘텐츠 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기조 속에서 공정위는 규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정책의 조화와 균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여야가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한 목소리로 축하하며 우주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초의 민관 공동발사 성공으로 우주산업이 정부 주도 체계에서 민간 중심 생태계로 본격 전환하고 있음을 상징한다며 우리나라 우주기술의 새로운 분기점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누리호의 성공은 정부, 기업, 연구진, 국민이 모두 함께 만든 결실이라며 대한민국의 독자적 우주 능력 확충과 민간 우주 산업 육성을 확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당 현수막 규제를 되살리는 내용의 5개 광고 물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 속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혐오 표현까지 우리가 존중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정당 활동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개정안은 국적이나 종교, 지역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정당 현수막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증권형 디지털 자산인 토큰 증권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적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시장을 개설해 토큰 증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정무위는 군 복무기관을 근무 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제대군인법 개정안 등 77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이 외교안보 포럼을 열고 한반도 평화의 중장기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일관된 대북 정책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용호 민주당 의원도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간의 비핵화 협상을 지원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1월 27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첫 번째 주제, 비대위 전환 갈림길입니다. 내년 6.3 지방선거에 출마를 희망하는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거취 여부에 따른 민주당의 비대위 전환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김병주, 한준호, 이현주 최고위원은 경기지사 유력 후보군 등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포함한 총 9명의 최고위원 중 과반인 5명 이상이 사퇴하면 현 지도부는 해산하고 비대위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12월 3일, 12월 2일 자정이 사퇴 시한입니다. 비대위로 전환하는 것은 지금 현재 9명의 최고위원 구성 중에 5명 이상의 거리가 생겼을 때 비대위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요. 퇴가 의사를 가지고 있는 최고위원님들이 5명까지는 안 됩니다. 현재 최고위원 중 일부는 이미 출마 희망 지역의 민심을 청취하고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뿐 아니라
경선 또는 본선 상대인 현직 시장 및 도지사에 대한 견제를 은근히 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김병주 최고위원은 현역이자 같은 당의 소속인 김동연 경기지사를 겨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공개석상에서 내고 있습니다. 저는 사퇴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견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김동연 도지사님이 그거를 그대로 구현하는지는 퀘스천 마크인데 경기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시는 그런 정책을 뒷받침을 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특히 비대위 전환 여부가 주목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운명 때문이기도 합니다. 비대위가 구성될 경우 당 중앙위원회가 구성한 비대위가 최고위원을 대신하고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권한을 행사하게 되므로 정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에 지도부 붕괴를 막기 위해선 최고위원들과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조율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지금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고 당 지도부가 이 상황을 해결하고 국민들께 안심을 시켜드리는 것에 역량을 총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를 출마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어서 그 역량이 분산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처럼 지도부 붕괴 이후 당내 혼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최고위원들의 거취 결정에 지도부 존속이 걸린 만큼 무엇보다 정청래 대표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계엄 사과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 오늘 국민의힘 의총에서 계엄 사과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의원들이 모두 모인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도부를 향한 직접적인 요청이 처음 나온 만큼 이후 조치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도부가 12월 3일 날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를 내기를 기대하는 의원들이 많고요. 아무래도 지지층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윤 어게인 이런 분들이 와야 될까 봐에 대한 고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계엄 사과를 100번 하면 어떠냐면서 진심과 진정성이 국민에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지도부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사과와 성찰의 메시지가 나가면 좋겠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는 돼야지 않을까. 이처럼 의원들의 개별 사과를 추진하며 사실상 지도부 압박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오히려 계엄 사과와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내 이견은 여전해 보입니다. 사과는 이미 우리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사과를 했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 또 새로운 사과를 할 만큼의 지금 상황이냐. 오히려 계엄 1주년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왔다. 앞으로는 이렇게 가겠다고 좀 더 희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지도부의 의중은 어떤 걸까요? 한 보도에 따르면 송원석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계엄 사과 여부와 방식 등에 대한 의견 청취에 나선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원내 여론 수렴에 나선 겁니다. 내부 분열에 대한 우려 속 사과 여부를 고심 중인 지도부가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릴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1년 전에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고요. 또 대장동 검찰 항소 포기. 네.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지금 신경전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슈로 말씀하신 그 이슈를 1, 2번, 첫 번째, 두 번째 이슈로 꼽았는데요. 먼저 오늘 본 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예상대로 많은 분들 예상대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하면서 이제 항의 집회에 나선 상황이고 결국 민주당 주도로 가결이 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다음 주 이제 수요일인데요. 추 전 대표 구속 여부가 이제 이 즈음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여야 간의 기류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예, 최 위원님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저 우선 사실은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할 정당이다라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정치 공세가 아마 추경호 의원이 구속된다면 훨씬 더 강화될 것이고 또 그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정말 국민의힘이 해산돼야 되나? 그래서 이제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지금 받고 있는 이 내란 혐의의 공범처럼 국민들한테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서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예. 반면에 이제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이른바 지금 얘기하는 그 민주당의 일종의 내란 공범이라는 정치 공세로부터는 어느 정도는 네.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 민주당이 앞으로 국민의힘한테 뭐 내란 정당이라고 이제 여전히 그렇게 말은 하겠지만 아마 그런 공격의 명분이 좀 약화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네. 국민의힘은 추경호 의원의 구속 여부가 국민의힘이 민주당으로부터 받는 공격의 강도를 가늠하는 일종의 잣대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서 아마 네. 굉장히 주시할 것입니다. 네네. 구속 여부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 저는 이제 이게 표결 방해 혐의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구체적인 행위가 네. 의원총회 장소를 뭐 당사로 했다가 뭐 국회로 했다가 이렇게 바꿨다는 거 외에는 뭐 뚜렷하게 없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까지 나온 기사를 종합해 보면 그렇다면 과연 방해 행위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고 네. 또 하나 더 결정적인 것은 방해를 해 본들 어차피 민주당 의원만으로 계엄 해제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뭐 법률적으로도 뭐 불능미수라고 한다는데 네. 그런 점을 보면 표결을 방해했다는 그 혐의 자체의 성립이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불능미수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 성립이 어렵지 않느냐? 예, 기각의 이제 방점을 찍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성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특검이거든요. 특검은 특별 검사, 특별 검찰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평소에 검찰에서 하던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혐의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의심이 들면 구속영장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뭐 기소는 영장이 기각이 돼도 기소는 거의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뭐 법원에 가서 한번 따져보자. 역대 특검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특검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는 비율이 좀 더 높은 편입니다. 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 뭐 이게 중요하다고 보겠지만 어차피 기각이 돼도 기소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속 여부가 그렇게 뭐 전국에 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또 오늘 이제 표결을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퇴장을 했죠. 그런데 묘하게요. 180명이 투표를 했는데 찬성이 172표, 네. 또 반대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 18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이거 뭐 구속까지 시킬 사안이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기명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찍었는지 이제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추경호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게 무슨 뭐 국민의힘을 뭐 해산시키기 위한 뭐 그런 정치 공작이냐? 글쎄요, 그건 특검이 지금 뭐 민주당하고 짜고 이렇게 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건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정치적 공세를 할 수 있습니다만 특검은 특검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영장 실질 심사를 하고 심사하는 날 밤에 아마 추경호 의원 영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불구속 되더라도 이제 기소가 될 거기 때문에 뭐 전국에 뭐 아주 그냥 뭐 그 불구속 그 결정이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국정조사에 민주당이 이제 협조할 걸 재차 촉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제 앞서 주장했던 법사위 차원에서의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 단지 이제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임해 달라 포함해서 몇 가지 이제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요. 여야 합의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이루어질지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과연 이게 좀 이루어질지부터 좀 말씀 들어볼까요? 아니 기본적으로 사실은 11월 8일 0시에 이제 그 항소 제기할 시한이 지나면서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 제안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했던 이유는 이제 이 대장동 사건 자체가 조작이다, 이렇게 조작 기소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본인들이 먼저 하겠다고 하다가 그때는 뭐 법사위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제 뭐 국민의힘도 뭐 하겠다 나서니까 이제 법사위에서 하겠다 이러다가 이제 오늘까지 온 거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은 뭐 또 오후 5시까지 뭐 국민의힘에 통보하겠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통보를 안 한 걸로 봐서는 제가 보건대 대장동 국정조사는 여당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아마 그런 이게 이제 서로 핑퐁처럼 지금 제안, 역제안 뭐 이런 것들이 오고 갔는데 네. 결국 국민의힘이 이제 그러면 법사위 국정조사도 받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던져놓은 상태잖아요. 네. 근데 그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좀 허를 찔린 듯한 그런 표정으로 보여요.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하튼 현재 분위기로는 제가 보건대는 네. 아마 대장동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끝내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초반에 그 기세 좋던 그 으름장과는 달리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대장동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요구를 했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민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이제 점점 발을 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정조사 자체가 이루어지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권 이거는 이제 역제안을 했습니다. 예,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민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뭐 거의 없어 보이는 상황이죠.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정치라는 게 알 수 없으니까 우리 저 기자들 마감 시간 되어 기다리듯이 오늘 밤에 어떤 결정이 나올지 알 수 없는데 아무튼 국정조사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민주당이. 네. 그런데 이제 법사위에서 하자, 특위를 만들어서 하자. 법사위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고요. 또 특위를 만들면 특위는 이제 여야 동수를 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에서 합시다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거 민주당이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만약에 이걸 안 하겠다고 하면 정청래 대표나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인다는 거는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전제 조건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전제 조건이 될 수가 없고요.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네. 전제 조건이라는 건 얼마든지 타협을 할 수 있어요. 전제 조건의 내용이 뭐 나경원 의원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임해달라. 이것도 뭐 지금까지도 안 했는데 이걸 꼭 지금 해야 되는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요. 네. 또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추미애 위원장이 내가 언제 일방적으로 운영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만이고요. 예. 또 뭐 증인 채택을 여야 합의로 해달라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얼마든지 절충이 가능합니다. 전제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느냐 하지 네.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어떤 이유든 여기서 뭐 핑계를 뭐라고 내든 관계없이 법사위 국정조사를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네. 이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책임을 져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나경원 의원 야당 간사 선임 문제가 결국 이제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 이거하고 뭐 맞물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관계가 없는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또 뭐 국민의힘에서 굳이 뭐 그렇게 고집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네. 그 전제 조건은 뭐 우리가 법사위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테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런 정도는 그러면 민주당에서 좀 해달라라고 요청한 거에 불과합니다. 이거를 뭐 국민의힘에서 이걸 끝까지 관철을 하려고 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사위 국정조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네. 이것이다. 이 포인트를 이 초점을 놓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법사위에서 하는데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그건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 국민의힘이 그러면 법사위 국정조사에서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 그렇지 않을 그렇지 거구나. 않고 네. 법사위에서 한다고 하면요. 제가 보건대는 아마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 간사로 선임하느냐 선임하지 않느냐는 거는 네. 그 다음의 문제.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 법사위에서 일단 국정조사를 진행을 하자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본뜻이라는 말씀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각국 이제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최근 법정에서 일어난 법관 모욕 사건과 검찰의 집단 퇴정 사태에 대해서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여기 이제 국민의힘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고 외압이라고 이제 반발을 했고 민주당은 집단 퇴정한 검사들을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사안에 대한 엄정한 감찰, 수사 지시, 적정했을까요? 대통령이 뭐 국정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뭐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적절하냐?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부적절. 네, 너무 뭐 이렇게 자세한 것까지 왜 대통령이 꼭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건 뭐 법무부 장관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사안 아닌가 싶어요. 이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때도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내가 검사를 평생 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현안까지 이제 개입을 했다가 그게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번에 그 백혜령 경정 파견 문제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걸 듣고 아니 저 얘기를 대통령이 왜 하지? 좀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도 그래요. 아니 뭐 변호사들 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사법부를 모욕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법원행정처나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금 그냥 안 두겠다. 이건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 네. 또 고발도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사안을 왜 대통령이 또 굳이 얘기를 하는지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지. 또 거기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 경기지사 할 때 부지사 했던 분인데 그 재판에 검사들이 뭐 집단 퇴정을 했다. 뭐 물론 검사들이 잘못했다고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감찰 지시를 대통령이 왜 하는 건지 제가 가진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대통령의 꼼꼼한 업무 지시와는 좀 별개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이제 뭐 좋게 얘기하면 깨알리듯이 뭐 만기칠람 대통령은 아주 세부적인 것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방어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국정의 큰 방향 설정을 하고 야당하고 대화해서 또 뭐 혹시 법률이나 이런 걸 바꿀 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외교, 안보, 경제 지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 갖고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근데 기본적으로요.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은 법정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판의 독립 얘기가 왜 나오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변호사가 판사를 모독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 재판장이 감치를 하든가 뭐 감치가 안 되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 고발을 하든가 그래서 실제 이 김용현 전 장관의 그 두 변호사도 법원행정처에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의 일은 판사가 정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재판 독립과 관련해서 꼭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런 문제. 예를 들어서 검사가 집단 퇴정하는 일 많습니다. 아니면 또 피고인은 아니지만 뭐 변호사들이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들은 이 수원지검 검사 4명은요. 그날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 기피. 재판부 기피 신청하면 더 그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나간 거거든요. 그거는 아주 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거의 통상적으로 뭐 변호인이나 검찰관의 공방을 벌이다가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뭐 법정 질서를 뭐 문란하게 했다 그러면 그거는 판사가 결정할 일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검사가 기피 신청하고 집단 퇴정했다고 그 검사에 대해서 감찰을 해라 하는 거는 그 검사의 행동을 나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피고인을 도와주는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피고인이 누굽니까? 본인이 데리고 일을 하던 이화영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대북송금 문제와 관련해서 기소가 돼 있죠. 재판은 중단돼 있지만 그러면 결국 본인과 같이 일했고 지금 동일한 사안으로 재판받는 그 피고인을 위해서
대통령이 총대를 맸다. 결국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뭐 지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여하튼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고 재판 관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시각이 조금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확연히 다른 이 사안에 대한 말씀을 또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내년 지방선거와 또 이제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의 당원 당규 개정에 관한 또 룰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의원 역할 재정립 TF의 첫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당원 당규 개정을 두고 여러 가지 이제 여론이 좀 안 좋은 그런 여론도 있었는데 바로 이건 이제 다독이려는 의지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12월 1일에 1인 1표 공개 토론회를 열겠다고도 이제 밝혔는데요. 이런 이제 보완책이 1인 1표제 앞으로 좀 어떤 흐름으로 갈까요? 일단 당원 당규 개정 권한은 중앙위원회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일주일 연기를 했습니다. 네. 잘한 거죠. 당내에서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럼 회의 일정을 미뤄서 그럼 어떤 그 보완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회의도 잘 됐고요. 토론회도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사안은 이게 당 지도부 경선에서 선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동안은 당원들이 다 모일 수도 없으니까 이제 대의원들이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이런 모바일이나 SNS가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전 당원 투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 대의원 제도를 유지했던 이유가 좀 있거든요. 각 정당마다 좀 취약 지역이 있는데 거긴 당원이 없지 않습니까? 각 정당의 취약 지역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청년층이 지금은 청년층도 많이 당원 가입을 하지만 과거에는 청년들은 정당에 가입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당이라는 게 그렇게 또 세대를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대의원들 중에 이제 청년들한테 할당을 해주고 이제 이런 순기능이 좀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1인 1표 전당원 체제로 당 지도부를 뽑는다. 그건 맞는데 그러면 과거에 대의원제에서 가지고 있던 장점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대의원 제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또 다른 당의 정책 결정이라든가 또 공직 선거 후보 선출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 선출 이건 당 지도부 선출하고 또 좀 다른 논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민주당이 좀 해나가면서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문제는 사실 당내 문제예요. 그렇게 크게 정치 현안으로 다룰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지방선거를 위한 게 아니라 내년 8월에 있을 민주당 당권, 대표 당 지도부 선거의 선출 규칙입니다. 투표 당원 룰을 위한 이제 개정 아닌 건데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예를 들어서 친명들 입장에서 본다면 내년 8월에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당대표에 재선이 된다면 사실은 그 정청래 대표가 2028년 총선에 공천을 할 거 아니겠어요. 2년이니까 임기가.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당이 이제 그 이른바 흔히 언론에서 표현하는 대로 이재명 당에서 정청래 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신명들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런 우려를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두 가지를 지적한 거거든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왜 하필이면 이런 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외유중에 하느냐. 근데 이제 대통령이 귀국했으니까 외유중에 한다는 주장은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절차 문제죠. 그러면 이제 이 절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지금 공청회 이런 걸 과정을 거친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절차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보완을 한 셈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1인 1표제 이 밀어붙이기를 반대할 명분이 오히려 좀 약화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정청래 대표가 물론 이게 1인 1표제가 본인의 그 대표 경선 당시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첫 번째로 공을 세운 사람 그러면 바로
정청래 대표가 연상될 정도로 권리당원의 그 지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꽤 많이 늘린 것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네. 일종의 뭐 아직 좀 섣부르긴 합니다만은 정청래 대표의 그 정치적 승리 먼저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예. 이를테면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다 친명은 아니고요. 좀 정확히 얘기하면 정청래 대표를 싫어하는 당원들하고 싫어하는 의원들 전체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소수 세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인 1표제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파장이 클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정청래 대표가 내년에 연임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다고? 이게 잘 안 맞는 게요.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있고 8월에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네네. 정청래 대표가 다음 대표를 연임할 수 있느냐 여부는 6월 3일 지방선거 결과에 달린 겁니다. 거기서 패배하면 바로 그 다음날 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돼요. 승리하면 그 사람이 다시 8월 전당대회 나오는 거 불가능하고요. 네. 승리하면 전국 선거를 이겼으니까 네. 재선할 수 있는 거죠. 네. 그건 무슨 이 권리당원들한테 한 표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뭐 정청래 대표가 조금 유리해지겠습니다만 그 별로 그렇게 중요한 변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네네.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지방선거에서 혹시 패배해도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그 전혀 맥락이 안 맞는 얘기라는 거를 좀 지적을 꼭 하고 싶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내년 8월 당대표 선거 연임 여부는 2달 전에 열리는 지방선거가 그 명운을 갈릴 것이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아마 민주당이 적어도 대표가 물러날 정도의 패배는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국민의힘 마찬가지 상황, 당내 경선 룰 상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의 50%에서 70%로 올리는 룰 개정을 놓고 역시 이제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서울시 당협위원장들이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이제 밝혔습니다. 점점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떤 그 당헌, 당규 개정 이런 게 좀 강성 지지층에 조금 더 가는 거 아니냐, 정치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경선 룰 갈등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민주당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릅니다. 이건 내년 지방선거 공천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오세훈 시장도 이거 잘못된 거다. 또 수도권 당협위원장들도 반대하고 있고요. 어제 서초갑의 조은희 의원이 뭐 페이스북에다 글을 자세히 올렸는데 작년 총선 직전에 경선할 때 서울 수도권이나 뭐 충청,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지역, 거기는 민심 비율을 80%까지 올렸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때 작년 총선 때는 양당 지지도가 비슷했다고 그래요. 비슷했다. 지금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 지지도의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런데 민심을 확 줄이고 당심을 더 많이 반영하겠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제 이게 조은희 의원의 문제제기입니다. 예.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이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게 뭐 당내 반발이 아니고 전 이거 지도부가 관철시키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좀 그렇게 길게 벌일 논쟁은 아닌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이대로 지도부가 밀어붙인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민주당이 고마워하겠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는 이제 반발이 표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영남권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좀 이제 조용한 상황인 거죠. 뭐 영남권이야 뭐 민심이나 당심이나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을 거고요. 네. 수도권에서는 민심과 당심이 다른 경우가 꽤 많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민심과 당심을 몇 대 몇으로 하느냐는 건 자기네들의 선택의 문제인데 자 국민의힘이 그러면 민심의 지지를 지금 받고 있느냐 도대체. 네. 민심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한데 그런데 민심의 반영 비율을 줄이겠다. 그러면 결국 자기들은
어디 저기 갈라파고스에 가서 정치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네. 과거에도 민심을 줄이면 갈라파고스 정당 이런 지적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딱 그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70% 얘기를 했잖아요. 끝까지 관찰할 수 있을지 한번 두고 보시죠. 알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논평을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듣죠.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 그 얘기한 부분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해서 그 검사들이 뭐 기피 신청 내고 퇴정한 부분에 대한 감찰 이게 저는 재판 관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오늘 한 줄 논평은 행정부 수반의 재판 관여는 월권이다로 하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 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다 이제 당원들을 좀 우대하겠다 뭐 이런 흐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뭐 심지어 이 선거에서 중도층은 없다. 우리 편을 많이 투표장에 데리고 나가는 쪽이 이기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네. 근데 그동안 역대 선거, 전국 선거를 살펴보면 그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한 줄 논평은 중도 확장해야 선거 이긴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는 선거인 것 같아요. 올해 대통령 선거 있었는데 내년에 바로 또 지방선거 이야기로 정치권 이슈가 또 채워지고 있습니다. 자,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